수업 시작할게요. 앞전 시간에 종양 들었어요? 예전에? 뭐 들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배웠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GBM 나왔어요? GBM? GBM 나왔죠? 글라이오블라스톰. 그게 사실 좀 제일 많이 봐요. 사실 수술 검사를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뇌혈류 장애 질환하고 중추신경계 감염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개념인데 그냥 듣고 넘어가야 돼요. 신경세포 손상. 신경세포는 이제 뉴런이라고 하죠. CNS의 뉴런이 어떻게 손상이 되냐면은 산소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포도당이 고갈되거나, 특히 뇌는 포도당만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이 있거나 그럴 때 뉴런의 손상이 일어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대사 여부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소랑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급성 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거는 이제 뉴런이 어떤 급성으로 손상됐을 때 어떻게 보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드 뉴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 위쪽에 있는 거는 얘가 뉴런이에요. 이렇게 세모나게 생겨가지고 핵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뉴클레올라이가 좀 잘 보이고요. 이 세포질에 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이 니슬 서브스텐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물질인데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원래는 그런 니슬 서브스텐스를 이 세포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성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 아래쪽 그림처럼 바뀌어요. 되게 빨갛게 됐죠. 세포질이 빨갛게 되고 이 세포체가 이렇게 시링키지,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핵이 피칸틱해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까맣게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피컨시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동그랗던 이 뉴클레올라이가 잘 안 보이죠. 이 뉴클레올루스랑 뉴클레올라이랑 같은 말이에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세포질에 있어야 될 리스 서브스탄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많이 빨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그냥 엄청 빨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보면 그게 허혈 손상 이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아큐트 크로닉 인저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까지 이제 어큐트를 얘기했고 서브아큐트 크로닉은 점점 이제 진행하는,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그런 신경 퇴행 질환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형태예요. 그래서 세포가 결국에는 수가 적어지고 세포가 소실이 되고 반응성 신경 악요증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뭐 어렵게 생긴 말이 있는데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라고 저희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이 뭐 어떤 원인으로든지 손상을 받았을 때 엔드 스테이지에는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페리페리 티슈에서는 만성 염증이 있고 나서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브레인에서는 어떤 손상된 아니면 이제 소실된 조직을 대체하는 방식이 이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예요.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 염증이 있었던지 뭐 허혈이 있었던지 뭐가 있었던지 결국 궁극에는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엑소널 리액션이라는 거는 축삭돌기, 이게 엑손이잖아요. 엑손이 이제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그 셀 바디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운동신경의 엑손이 손상되었을 때 이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어 혼에서 가장 잘 보인다. 안테리어 혼셀이 모토뉴론이잖아요. 이 신경회복 배웠죠, 선생님들. 안테리어 혼셀이 모토뉴론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지금 센트럴 크로마토라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 엑손 손상됐을 때 이 뉴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괜찮은 애들. 이 뉴런은 보면은 동그랗게 핵이 있고 유크로라이가 있고 센터에 있잖아요, 핵이. 그리고 아까 니스 서브스턴스 내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잘 안 보여줬잖아요. 이 니스 서브스턴스가 이 보라빛으로 보이는 세포질이에요. 이게 세포질을 우리가 고루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얘는 멀쩡한 뉴런인데 얘를 보면은 일단은 커졌죠. 네, 스웰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핵이 밀렸어. 페리페리로 가운데 안 있고 그 다음에 니스 서브스턴스가 양이 줄어들고 이 세포질을 고루 분포한 게 아니라 페리페리 쪽으로 조금 남아있죠. 요런 거를 이제 엑소널 리액션 거기서 일어나는 이 셀 바디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신경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골격 내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 공입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 라이포푹신 요 머트리얼이 그냥 들어보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라이포푹신이라는 게 이제 세포가 늙으면은 그냥 피지올로직하게 CNS에 있는 뉴런이 늙으면은 그 사이토플라즘에 이런 게 축적이 돼요. 라이포푹신이나 아니면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축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신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이제 GBM이 노인분에서 오는데 어쨌든 이제 튜머로 수술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냥 뉴런에 이렇게 라이포푹신이 축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노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예시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CMV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 CMV 인클루전 전에 병리 시간에 나온 적 있어요? 있어? 뭐 에스파사이티스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온 적 있죠. 내가 HSV랑 소화기 시간에 막 비교해가지고 기억나요? 내가 설명했어요. 그게 HSV랑 CMV랑 인클루전의 형태가 달라가지고 그거를 잘 비교를 해요, 병리에서. 그래서 그걸 소화기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CMV는 뭐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고 진짜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발견하면 처음 딱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트라 뉴클레어 인클루전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엄청 에오즈노필릭한 큰 핵 안에 인클루전이 이렇게 보이면은 아 CMV다. 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라이오시스는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말 어렵게 해놨는데 왜냐면은 원인과 관계없이 손상이 일어나면은 전부 다 제가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라고 했고 이게 아스트로사이트인데 얘네가 이제 이름이 한국말로 이제 벼락교 세포인데 별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벼락교 세포라고 지었는 거예요. 그게 좀 크기가 커지고 증식을 하고 그래서 GFAP는 너무 많이 쓰는 그 마커인데 이 GFAP 염색을 하면은 이 필라멘트에 염색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글라이얼 오리진의 튜머일 때, 글라이오마일 때 이제 뭐 사실 글라이오마일 때 GFAP 염색 안 해도 뭐 글라이오마인지 이제 잘 알 수 있으면은 하진 않지만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GFAP를 해서 튜머셀이 나오면은
글라이얼 오리진이구나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끔 감염이나 뭐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이제 바이옵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크라니오토미하고 튜머 리무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튜머는 없는데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GFAP를 염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노멀 브레인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노멀 브레인은 염색을 해도 이렇게 글라이오시스가 나오진 않고 손상을 받은 브레인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건데 이거 보면은 이제 얘가 글라이오셀이에요. 이 좀 요즘 슬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라이오셀이고, 이제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이런 좀 글라이오셀이 증식을 했을 때 사실 로우그레이드 글라이오마랑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예시에서는 그냥 글라이오시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GFAP 염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염색이 돼요. 그 다음에 로젠탈 파이버가 나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또 로젠탈 파이버 이렇게 딱 하면은 사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로젠탈 파이버가 어떤 질환에서 뭐 보이는지 이런 어떤 질환을 통해서 사실 봐야 되는데, 그냥 딱 로젠탈 파이버 이렇게 외워라 하면은 사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로젠탈 파이버는 이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 이거 아마 앞 시간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종양을 선생님 배웠잖아, 앞 시간에. 그치? 그러면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 나왔어? 맞아, 기억하면 친구가 있잖아.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 선생님들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봐요. 네. 저희 사실 목동이 브레인 수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일 많이 보는 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응급실로 유로로직 이제 디피시스 있어가지고 이제 MRI 찍고 GBM 발견돼서 수술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조금 어린 나이에 생겨가지고 세레벨룸에 시스틱하게 생기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병리는 다음 종양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병리적으로 이 로젠탈 파이버가 너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너무 분명하지만 딱 병리 슬라이드 봤을 때 이렇게 붉은 빨갛고 붉은 이런 파이버가 나오면은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된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에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를 진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파인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손상에 반응하는 거.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는 뭐냐면요, 마크로파지예요. 마크로파지가 사실 이제 구역별로 다 좀 이름이 달라요. 근데 CNS에서는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고, 그게 이제 렁으로 가면은 렁 구역의 마크로파지는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버로 가면은 쿠퍼셀 마크로파지, 쿠퍼셀이 그 구역의 마크로파지예요. 그래서 이 좀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들이 다 이제 좀 단계별로 다른데, 어쨌든 CNS에서는 그런 마크로파지, 파고시틱 셀을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마커 얘기했어요. 그 머슬에서 CD68이 마크로파지에 잘 염색이 된다고 했고, 사실 갑자기 또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진단에서 이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30대 남자가 병원에 왔는데 헤드에이크가 있고, 그다음에 간헐적 시저 한다고 해서 왔는데 MRI를 찍었는데 이제 병변이 템포럴 로브에 있고, 약간 herpes 에스팔라이티스가 예를 들어 의심이 되는 상황에 근데 보통은 이제 PCR을 해서 CSF 태핑을 하고 PCR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진단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임상적으로 뭐 그런 이렇게 뚜렷한 파인딩이 안 나오고 좀 진단이 이제 난항이 있을 때 스테레오택틱 바이옵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레오타틱 바이옵시를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이 나오고 뉴로노파지아가 나오면 아 이게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조직에서 스페시픽하게 오거니즘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요. 원래 CNS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 그러니까 이 손상된 뉴런을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막 그 디그레데이션 거를 잠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거든요. 어제 그 머슬 분해된 것도 먹는 것처럼 손상된 뉴런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마크로파지가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이고 이 뉴로노파지아도 뭐 마찬가지 개념이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뭔가 죽은 뉴런 같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마이크로글라이얼가 모여들고 그래서 이런 파인딩이 특히 이제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에서 굉장히 조직학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딩이 보였을 때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CD68을 염색을 하면은 이런 게 이제 파스티브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라이아의 그 손상에 대한 반응을 받고 그 다음은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마이엘린 알아요? 선생님 마이엘린 들어봤죠? 그래서 원래는 페리페리 쪽에서는 마이엘린 만드는 세포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CNS 얘기고 페리페리에서 사실 그게 더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알고 있나요? 그 슈반셀 들어봤어요? 슈반셀이 페리페리에서 마이엘린을 만드는 세포고 이 CNS에서 만드는 세포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그래서 얘네가 CNS에서 마이엘린을 만든다. 근데 이제 얘네가 뭐 손상되거나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질환은 이 획득된 디마이엘리네이팅 디스오더, 테스트로 질환. 이것 뒤에 이제 테스트로 질환은 또 다른 이제 병리 수업 시간에 나오는데 어쨌든 테스트로 질환 그리고 이 류코다이스트로피도 이 마이엘린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마이엘린을 잘 못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마이엘린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라이얼 사이토플라즈믹 인클루전 이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뒤에 또 퇴행성 질환에서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 신경과나 선생님들 임상 수업 시간에도 들을 거예요. 이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라고 이 알파 시클레인이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질에게 축적되는 그런 신경 퇴행 질환이 있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종은 혈관에서 플루이드 리키지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CNS 여러 세포의 손상으로 발생을 해서 두 가지 메인 패스웨이가 있어요. 혈관성 부종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BBB가 디스럽션이 돼서 엑스트라셀러 플루이드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베스큘러 퍼메어빌리티가 증가를 해서 또 엑스트라셀러 플루이드가 많이 축적이 되는 그런 걸 이제 혈관성 부종이라고 하고요. 이건 엑스트라셀룰러잖아요. 혈관성 부종은. 근데 세포독성 부종 같은 경우는 인트라셀룰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런이 손상되거나 뭐 글라이얼 셀이 손상되거나 그다음에 엔도델리얼 셀이 손상됐을 때 세포 내에 플루이드가 축적이 돼서 생기는 게 세포독성 부종. 그 다음에 이제 수도증은 이 내실 내에 CSF 너무 많이 축적돼가지고 생기는 거고 CSF 흐름 이상이나 뭐 제흡수 이상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CSF 양이 증가하면은 내실이 확장되고 내압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폼이 있어요. 그래서 obstructive라고 하면은 그 내실의 출구가 막혀서 그러니까 내실의 경로가 실제로 폐쇄가 돼서 뭐 종양으로 폐쇄가 되든지 어떤 원인인지 어쨌든 폐쇄가 돼서 그 앞쪽 벤트리클이 싹 늘어나는 게 obstructive예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막힌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런 이상은 없는데 재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그 막힌 앞쪽이 늘어나는 옵저티브와 달리 전체적으로 내실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세팔러스 엑스베큐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걸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이 좋고 그 자이러스가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내 볼륨 자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2차적으로 벤트리클이 보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하이드로세팔러스 엑스베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뇌압이 두 개 뇌압이 올라와서 허니션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 첫 번째 서브 팔신이 이 한쪽 헤미스피어가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유니라테랄 익스텐전이 돼서 그게 이제 박스 밑으로 이 싱글레이트 자이러스가 빠져나가는 거. 그게 서브 팔신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텐토리얼은 이 템포럴 롭의 메디알 쪽이 이 텐토리움 세레벨라이 따라서 그러니까 트랜스텐토리얼하게 빠져나가는 거, 허니션 있는 거. 이게 트랜스텐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톤실러는 세레벨러 톤실이 포라멘 마그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이거는 신경의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선생님. 이 내용 다 알죠? 배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 스템이 눌리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넘어갈게요. 뇌혈관 질환은 앞에서 사실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하이폭시아랑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은 인파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폭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분압이 낮아져서 이 산소 운반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고 이스케미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제 허혈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그 뇌에 허혈이 생기는 거잖아요. ATP가 고갈되고 멤브레인 포텐셜을 잃게 되어서 발생하는 거. 근데 다 선생님들 아는 얘기인데 이제 특히 이스케미아 이벤트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스트로크이죠. 그래서 글로벌 이스케미아를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허혈이 오는 거예요. 어느 국소 한 부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뇌혈류가 다 전체적으로 감소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나 아니면 샥이나 심한 저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뇌혈류 감소랑 관련된 거는 사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레스트가 나거나 샥이 있어서. 그래서 말다운 경우에는 정말 이스케믹 타임이 짧아서 잠깐 허혈이 있다가 그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은 리커버리가 되겠죠. 잘 잠깐 그랬다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르버서블 데미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뉴런이 제일 취약하고 이스케미아의 뉴런이 제일 취약해요. 그래서 뒤에 기술된 피라미달 셀 레이어라든지 프로킨즈 셀이라든지 피라미달 뉴런 이런 게 다 뉴런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달 셀은 히포캄퍼스의 뉴런이고요. 프로킨즈 셀은 세레벨룸의 뉴런이고 그 다음에 이 피라미달 뉴런은 세레브럴 콜텍스의 뉴런이에요. 어쨌든 뉴런이 제일 먼저 손상을 받는다. 제일 취약하다. 그 다음에 글라이얼 셀은 이제 그 다음으로 얘도 취약하긴 한데 어쨌든 뉴런이 제일 빨리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역 경색도 사실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수업 시간에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보도존 인파기라 그래가지고 가장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곳에 가장 디스탈 파트 그 부분이 경색에 당연히 잘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위에 경색이 보도존 인파기 생길 수가 있고 남 모양으로 생긴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 모양으로 오겠죠. 경색이. 그 다음에 뉴런의 몰폴로지 이거 다 얘기한 거고 앞에 이것도
사실 이 말만 보면은 되게 뭐 어렵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아까 그 레드 뉴런이 되잖아요. 어큐트 스테이트에 레드 뉴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조직이 죽는 거예요. 조직이 죽고 나면은 마크로파지는 항상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마크로파지는 모여서 그걸 치우게 돼 있어요. 마크로파지가 오고 그 다음에 항상 손상 복구에는 혈관 증식과 파이브로시스가 따르는데 이 CNS에서는 파이브로시스가 아니라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라고 했죠. 그래서 혈관 증식과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 2주 후에는 수복이라고 해서 괴사조직 생긴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상 중추신경계 구조 소실 이거는 CNS가 사실 손상이 굉장히 취약하고 한 번 손상되면은 복구가 안 돼요 사실. 우리 스트로크 환자 봐도 그렇잖아요. 스트로크 오고 나서 보통 재활로 가지 그거에 어떤 컴플릿 리커버리를 시도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CNS는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CNS는 한 번 손상되면은 사실 원래 모습으로는 그냥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버서블 데미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글라이오시스로 가는 거죠. 글라이오시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 대뇌 허열. 국소적 대뇌 허열이라는 거는 국소적으로 혈류 공급이 중단돼서 폐쇄가 돼서 경색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 읽어보면 사실 선생님들 다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국소 부위의 동맥 폐색이나 어떤 저관류로 인해서 혈류 감소되고 또는 중단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혈관의 테리토리에 경색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스트로크도 국소적으로 혈류 공급이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그 테리토리에 경색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색의 크기, 위치, 모양 이거는 허열의 듀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허열이 짧은 것보다 허열이 긴 게 경색의 어떤 정도나 뭐 범위나 이런 게 더 넓겠죠. 그러니까 더 심하겠지. 그리고 콜레테럴 플로우가 잘 발달돼 있냐? 콜레테럴 플로우가 잘 발달돼 있으면 이게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로우가 좀 잘 안 돼 있는 데는 경색에 더 취약하겠죠. 그래서 콜레테럴 플로어의 그 메이저 소스가 서프로블리스로 돼 있고 취약한 영역은 살라무스나 베이잘 갱글리아, 딥 화이트.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 스트로크나 이스케미아가 뭐 병리적으로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조직을 얻어서 그거를 뭐 진단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색전. 색전의 제일 흔한 소스는 이 카디악 스럼바이죠. 그래서 마이오카디알 인파기나 아니면 밸브 디지즈나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있는 경우 특히 이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있으면은 잘 날아가잖아요. 그 혈류 정체돼가지고 혈전 생긴 다음에 막 브레인의 엠볼라이로 날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프리디스포징 팩터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얘기하는 캐로티드 아테리의 동맥경화가 또 색전의 소스가 되고 그 다음에 혈전도 동맥경화랑 동맥경화판 파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맥경화가 어떤 진행하는 과정을 써놨는데 점진적인 혈관 내관 협착 그리고 순행성 확장, 파편화 및 원이부 색전.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넘어가고 고혈압이랑 당뇨랑 관련이 있다. 이것도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건 사실 뭐 물리적으로 뭘 보지 않아도 이게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혈관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렇게 병에서 보면은 리피드라든지 염증세포라든지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이렇게 복합적으로 침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맥경화 판을 형성을 해요. 혈관이 되게 노랗게 보이죠. 동맥경화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이거 뭐 동맥경화라는 거 모를 수가 없죠. 지금 보면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게 판이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막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마크로파지랑 콜레스테롤 플레크트도 있고, 피브린도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된 질환 4개를 지금 여기 써놨어요. 라쿠나 인파 있고, 슬릿 헤모리지, 그 다음에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티, 그다음에 매시브 헤모리지. 사실 이거는 진짜 병리적으로 우리가 사실 볼 거는 없어요. 이걸 병리적으로 무슨 검체를 뭐 바이오시하거나 뭐 그걸 크라니오토미에서 뭐 리무버를 해서 뭐 보는 건 아니니까 사실 병리적으로 볼 건 없는데 교과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쿠나 인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인팍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혈압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위치는 베이잘 갱글리아나 헤미스페릭, 화이트 마타, 브레인스템 이런 데에 이 딥 페네트레이팅 아테리올,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죠. 이 작은 혈관들이 이제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볼브된 영역도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보통은 15mm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이즈 작고 좀 캐비터리 인팍을 일으켜요. 캐비터리. 한국말로는 공동이라고 하죠. 그런 좀 구멍같이 생긴 그런 경색을 일으켜요. 그래서 잘 일어나는 데가 렌티큘러 뉴클레우스, 팔라머스, 인터널 캡슐, 딥화이트 마타, 코데이 뉴클레우스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뉴럴로직 임페어먼트가 좀 다르다 정도가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사이즈가 작은데 별로 그렇게 신경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면은 그냥 사일런트 하겠죠. 근데 사이즈가 작아도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위면은 뉴럴로직 임페어먼트가 심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라쿠나 임팍은 이후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캐비터리 임팍. 근데 이건 좀 특징적이니까 이건 좀 알아주세요. 이게 너무 특징적이죠. 근데 이 위치 선생님들 알아요? 이 라쿠나 임팍 있는 위치 혹시 누구 여기 어딘지 알아요? 신경외과 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아나토미. 이게 이건 뭔지 알아요? 이 벤트리클은? 라테랄 벤트리클이죠. 라테랄 벤트리클. 이게 서드 벤트리클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나토미는 좀 잘 몰라요. 이건 사실 부검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브레인을 어떻게 이렇게 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브레인은 스테레오택틱 바이옵시라고 해서 그것도 요즘에 좀 발전된 건데 예전에는 이제 두개골을 열었어야 돼요. 크라니오토미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을 채취를 해야 돼서 브레인은 바이옵시가 상당히 어렵다. 그냥 수술장에서 두개골 열고 꺼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튜머 부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보기 어려웠는데 저 전공의 때 좀 스테레오택틱 바이옵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브레인도 바이옵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진짜 좀 적은 양의 브레인을 얻어서 처음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 스테레오택틱 바이옵시라는 게 요새는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얻는데 이건 부검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저는 코어데이트 뉴클레우스라고 생각해요. 이 라테랄 벤트리클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나토미적으로 이게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아나토미 조금 약해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코어데이트 뉴클레우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이제 여기 서드 벤트리클이고 라테랄 벤트리클 옆쪽에 있어. 이거는 근데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탈라머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탈라머스. 그래서 탈라머스 쪽에 지금 라쿠나 임팍이 생겼어.
그 다음이 이제 슬릿 헤모리지. 이거는 작은 직경을 가진 관통혈관 파열. 그 다음에 소량 출혈. 이건 그냥 읽어보고 그냥 알아만 두고 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캐피터리 임박. 그거의 어떤 좀 특징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티. 이거는 말리그넌트 하이퍼텐션에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악성 고혈압 조건에서 세르벌 디스펑션이나 헤드에이크, 컨퓨전 여러 가지 이런 유러러직 임페어먼트가 오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퍼렌큐lar 헤모리지. 이거는 말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 실질 내 출혈 뜻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게 푸타멘. 푸타멘에서 50-60% 정도의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그 외에 뭐 탈라모스나 뭐 등등 있다.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볼루미너스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 내실질을 다 누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것도 지금 부검 샘플이잖아. 그 다음에 지즈마카 출혈.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건 진짜 너무 뭐 유명한 써봐라. 아크로미달 헤모리지 이 애니리즘 럽처. 네, 이거 응급실 때 본 환자가 한 명 생각이 나는데 되게 한 40대 남자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았어. 그냥 아프대요. 근데 응급실에 와서 막 엄청 아프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좀 그래서 그냥 응급실까지 오셨으니까 CT 한번 찍어보자고. 응급실은 사실 헤드에이크 CT 안 찍고 보내기 상당히 저기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서 CT를 찍었는데 나는 이제 인턴이잖아. 인턴이지. 딱 열었는데 내시경 선생님만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SAH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엄청 아프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러는데 그게 교과서에 보면 뭐 벼락을 맞는 소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좀 아프다. 근데 그 옆에 와이프가 나한테 이 양반이 평생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페인에 대한 그 욕정. 아니 그래서 바로 그냥 신경외과 선택해가지고 바로 수술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캄하게 온다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로 막 헤데이크 있으면 당연히 다 CT 찍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SAH. 이건 뭐 임상적으로 너무 중요한 질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인데 감염은 이제 급성 뇌수막염, 급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보통은 이제 파요제닉 메닌자이티스. 파요제닉 메닌자이티스라는 거는 더티, 파요제닉은 세균성 더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게 이제 이콜라이, 네오네이트,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 어차피 임상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이콜라이가 좀 많은 감염균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파이오제닉이라는 거는 바로 좀 세균으로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서 막 노랗게 엑스데이트가 많고 뉴트로필이 많은. 그래서 뉴트로필 일단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더티 엑스데이트를 동반하는 그런 뉴트로필이 많은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셉틱, A가 들어갔죠. septic하지 않다. 방금 파이오제닉은 septic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A가 들어갔으니까 septic하지 않은 메닌자이티스에서 이건 임상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병적으로 밝히기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임상적인 용어고 메닌자이티스의 징후는 있는데 컬처를 했을 때 오르가니즘이 안 나오는 상황 적용하고 이 바이럴 에티올로지가 많겠죠. 그 중에서도 80%가 멘트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병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이럴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 우리가 이것도 검체로 볼 일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세로틱틱 바이오시를 해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오거니즘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임상 교수님들한테도 이 브레인으로 오거니즘을 사실 밝히기는 어렵다. 그거는 임상적으로 사실 CSF에서 PCR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거니즘을 밝혀야 되고 조금 어렵다. 실제로 좀 어려워요. 근데 헐페스가 좀 어렵고 CMV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아까 내가 보여준 인클루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CM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밝힐 수가 있는데 헐페스는 저런 인클루전이 CNS에서는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에스파고스나 다른 데 감염됐을 때 인클루전 보이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의 어떤 소견이 관찰되긴 하지만 스페시픽하게 오거니즘 밝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히스토패서로직 체인지를 보면은 이 림포시티 커핑 이게 혈관 주변으로 림포사이트가 혈관 벽을 둘러싸면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리베스큘러 림포시티 커핑 그리고 뉴로노파지아랑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은 제가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고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에 관한 어떤 증례랑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내기가 좋겠죠. 병리소견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병리소견은 뭐 이렇게 관찰되었다. 혈관 주변으로 이렇게 림프사이트가 침입을 하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얼 노즐 그 다음에 뉴로노파지아 뭐 이런 소견들이 관찰됐다. 그러면은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뭐 어떤 거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요거는 좀 알아두고 그래서 헐페스 심플러스 바이러스 타입 1 이거는 조금 젊은 층에 생겨요. 헐페스는 좀 젊은 층이 생기고 10%에서 이전에 헐페스 감염을 앓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워낙 인벌브 하는 데가 이제 헐페스 심플러스 바이러스가 좋아하는데 이제 약간 프로펜시티가 있는 곳이 이 템포럴 로브이기 때문에 템포럴 로브 인벌브예요. 그러면 감정이나 이제 행동 변화, 뭐 기억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사실 그 감염을 밝히기가 좋은 거는 CSF 태핑을 해서 거기서 PCR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템포럴 로브의 인페리어나 메디알에 가장 많이 인벌브한다. 그리고 페리베스큘러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이 보통은 보이고 근데 쿼드리 타입의 인클루전 그러니까 보통의 헐페스 인클루전 우리가 다른 페리페리에서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웨어리심이라고 되겠죠. 잘 안 보여. 보여주면은 나도 헐페스인가 보다 할 텐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CMV. CMV는 일단 감염됐다 하면은 면역 저하자 아니면 태아 어쨌든 면역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감염되고 HIV 환자에서 이제 기회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고. 근데 난 CMV 엔스팔라이티스를 실제로 내가 진단하면서 조직에서 잘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CMV 염색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크고 에오신필칸 인클루전 내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거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컬 리코엔세팔로패시 그래서 내가 이걸 실제로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이걸 실제로 진단할 일이 드물기는 한데 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라우 PML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PML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갔더니 이제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이 바이러스가 우선적으로 감염시켜요. 거의 항상 면역 저하자. 그 환자도 면역 저하자였던 것 같아요. 면역이 인택트한 사람이 이런 폴리오 바이러스가 뇌에 감염될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면역 저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내가 룩솔 페스트 블루 염색을 했는데 디마이리네이션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근데 폴리오마 바이러스 보였어. 파렌키마에서. 그래서 와 진짜 PML이네 이러면서 냈거든요. 그 다음에 펑거스. 이게 펑거스가 참 무서운데 이게 면역 저하자에 생기고 사실 이 목동병원이 혈액센터가 개원하면서 류케미아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류케미아 환자들이 이제 기회감을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페르센트 결혼하고 이제 전 렁 보고 CLS 보는데 막 기회감염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렁 로벡토미 했는데 막 뮤코마이코시스 감염돼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렁 쪽에도 아스퍼가 있는데 브레인까지 그게 헤마토지너스 디세미네이션 돼가지고 브레인에 막 아스퍼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라니오토미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왔는데 완전히 막 아스파질로스가 파렌케마를 뒤덮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면역 저하가 무서워요. 이게 진짜 호스트가 면역이 뚫리면 정말 그 펑거스가 아무 저항 없이 진짜 브레인까지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면역 저하자에서 생기고 이게 혈관을 타거든요. 걔네가 펑거스가 혈관 안지오 인베이전을 해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렁에 있다가 브레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장 캐비티 쪽에 있다가 브레인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타니까 베스큘라이티스를 일으키고 광범위한 베스큘라이티스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막 림프하게 생기고 조직이 그리고 다른 파렌키마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뮤코마이코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류케미아나 그런 면역 저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스퍼질로스도 말했죠. 혈관 타고 렁에서 브레인으로 간다고. 그 다음에 크립토코커스는 이것도 면역 저하자 기회감염인데 너무 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이스트인데 이게 외식하면 염색을 하면은 월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월이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너무 멋있다. 그 다음에 톡소플라즈모시스도 제가 한 두세 번 봤는데 브레인에서는 압세스를 형성하고 HNE에서 이렇게 오가니즘이 관찰돼요. 이게 이제 브라디 조인트인데 엔시스티드 브라디 조인트 형태로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이게 타키 조인트라고 해서 그 약간 프리폼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건 사실 뭐 모르셔도 돼요. 요 브라디 조인트 정도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이것도 면역 저하자에서 생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프리온 디지즈는 진짜 볼 일이 없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면은 PML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 아까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 제가 요 세 개 그림 가지고 얘기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 어떻게 오고 저렇게 보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내기가 좋고 그 다음에 라코나이파 아까 좀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이런 원론적인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고 CMV 한번 알아둘까요? CMV 인클로저 있는 거 요거 알아두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